노게임입니다. 세린 메이 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경제를 봐라 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번 의견들을 하나하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격언이죠. 세린 메이. 올해도 역시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부터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여름에 안 좋다가 연말 랠리를 펼친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국내 대형주를 지난 10년 동안 존버했을 때와 세린 메이 했다가 11월에 다시 샀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격언대로 매매했든 존버를 했든 수익이 있었는데 배당이나 수수료까지 생각한다면 버텼을 때가 오히려 수익이 좋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격언대로 매매했다면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존버를 했다면 수익을 받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격언대로 했었을 때 더 수익이 좋았습니다. 샀다 팔았다 했는 게 수익이 더 좋았는데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린 메이가 안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하죠. 뭐 애플, 마소 전부 이렇게 꾸준히 올라줬기 때문에 괜히 11월에 샀다가 5월에 팔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더 꼬여가지고 수익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는데, 우선 김영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문제로 전 세계가 큰 주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기회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같은 경우가 작년 2월에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마 작년 12월이 경기 저점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으로 우리나라가 들어선다면 평균 33개월 정도 이 확장기가 지속이 된다. 주가에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 특히 수출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 작년 2월의 저점으로 스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잘 되는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중에서는 특히 선박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성장 둔화가 조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살 때 반도체나 조선업을 사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 잘 되는 국가를 보면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도 잘 되고 있었는데 인도나 아세안 비중이 요즘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흥국 주식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5월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대가 돼서 5월 말 주가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M1의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증시에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비해서 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중기 추세로는 달러 하락세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동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엔 안정화될 것이고 근원 물가 역시 2%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5개월 연속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아래에 있었던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 더블딥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어긋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땐 고평가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저평가되어 있을 땐 저평가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얘기도 물론 다시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얘기도 미뤄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 실적이 좋으면 결국에는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고금리가 유지되고 뭐 고금리가 8%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금리 인하만 되지 않고 조금씩 된다면 결국에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이 된다면 물가 상승률 역시도 김영익 교수님과 같이 2% 초중반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같은 경우가 지금 공급단에다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고 있는데 수요 같은 경우는 과하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오히려 AI 쪽으로만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진 않을 것이다.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고물가, 고금리, 미국 정부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는 증시 부채보다는 민간 부채가 훨씬 위험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결국 민간에서 터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이 뭐 파산하는 경우는 물론 이런 것들은 수는 많아졌지만 부실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전체 GDP에서 영향을 많이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킹달러 기준 역시도 미국에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약화될 것 같고 특히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해 보이지만 뭐 다 팔고 미국 가라 이러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세린 메이는 참고만 하고 S&P 500이 하반기까지 5,700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선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빚을 내기 위해서 장기채 공급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까지 긴축이 늦었고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장기금리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고 증시에는 악재일 것이다. 5월부터 강한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제학자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경제 매크로가 힘든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가 왜 매크로는 알면 좋지만 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초에 미국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0.5%는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말에 2-3%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아셨겠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하면서 5.5%까지 그대로 올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금리를 예상한 사람을 21년, 22년 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부터 이제 금리를 점점 인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인하 전망 연말에 돼서야 한번 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도 반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인상 상관없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말 알기 힘든 것 같고 장단기 금리 차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일어난다. 미국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70%가 23년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아직까지 안 온 것 같고 이번 달 초만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경기 침체에 공식 깨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야 드디어 오는 거냐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았냐라는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국 작가님처럼 나는 퀀트 투자 통계로 심플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강한국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선이 있는 짝수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4월 달에 전략 매도할 예정이다. 이런 자신감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0년만 제외하면 모두 안 좋았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는 시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보면 정말로 총선 있는 짝수회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 대선 특히 그 중에서도 재선이 걸려있는 해 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너무 올랐으니까 이거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때부터 랠리를 펼쳐서 더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기의 행동은 국내 증시는 올매도 미국 증시는 홀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국 작가님에 대해서 야 홀짝 이거 뭐 주식 도박처럼 하냐 이게 통계 이건 믿을만 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좋다 심플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뭐 말하지 않고 딱 본인의 생각 그리고 그 행동을 그대로 다 밝히는 모습에서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 데이터를 조금 반박해 보자면 2020년이 유동성 창세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시키고 보면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2000년 그럼 요 닷컴 버블이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하필 조금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대한민국 총선이 있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표본이 아직까지는 뭐 미국 증시 막 100년 막 110년 이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정윤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여전히 상승 추세고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2650 전후만 지켜준다면 앞으로 뭐 5월이든 6월이든 증시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긍정, 미국은 약한 부정. 김영현 교수님, 유동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약한 부정이고 미국은 S&P 5600까지 바라본다라고 얘기했고 모두 부정. 한국은 부정, 미국은 긍정적인 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전망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코스피 하면 빼놓을 수 없죠.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요약해놓은 전문가 의견들 시리즈가 있으니까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